예, 돌아왔습니다. 재무부동산학의 2의 6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화면을 띄워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안 가지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세 번째 강의안 37쪽에 나와 있는 자산의 현금 흐름서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산의 현금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 순자본 지출, 순운전 자본의 변동,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차례차례 구하고요. 그리고 나서 영업 현금 흐름에서 순자본 지출 빼주고 순운전 자본의 변동 빼주고 해서 그 기업의 입장에서 자산의 현금 흐름을 찾아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 OCF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영업현금 흐름을 계산하려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그렇긴 하지만은 주의하셔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이 아닙니다. 현금으로 매년 유출되는 그 크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요 영업현금흐름 계산할 때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처음에 빼줬다가요, 나중에 다시 더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러면 한 번 빼주고 한 번 더 해주면은 계산에서 제외가 돼버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외를 시키고요. 두 번째, 이자 비용도 마찬가지로 영업과 관련된 현금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자금을 빌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은 금융 비용이기 때문에 또 계산에서 제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세금입니다. 그래서 세금은 실제로 현금으로 유출이 되죠. 현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 영업활동과 관련된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제외, 영업현금 흐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 제외, 이자 비용 제외, 하지만 세금은 포함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럼 이 영업현금 흐름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영업이익 또는 이자 및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그러니까 이자와 세금을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기 이전의 순이익이다라고 해서 줄여서 EBIT, EBIT, EBI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영업이익 또는 이자 및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합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자, 법인세 비용,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에 영업이익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영어로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그리고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해가지고 EBITDA라고 이제 영어로 EBITDA 줄여서 그냥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뭐 그냥 EBITDA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EBITDA 이자 및 법인세 비용 및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너무 길죠. 그래서 줄여서 EBITDA라고 하는 거에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한 게 영업현금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영업현금 흐름은 영업이익 EBIT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하고요. 그러면 EBITDA가 되죠. 거기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해서 구하거나 또는 EBITDA, 즉 이자, 법인세 비용,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해가지고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영업현금 흐름 구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EBIT, 즉 영업이익 또는 이자 및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법인세 비용을 빼준다. 또는 EBIT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해준 게 EBITDA이니까 EBITDA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가지고 영업현금 흐름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29쪽에 보시면 이제 포괄손익 계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포괄손익 계산서에서 당기 순이익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감가상각비를 빼주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이자 비용을 빼주고 그 다음 단계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주면 이게 바로 이제 당기 순이익이 됩니다. 근데 당기 순이익에다가 이자 비용을 합쳐주고 감가상각비를 갖다가 합쳐주면은 이게 바로 영업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셔도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29쪽에 있는 주식회사 동의의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영업이익이 6,940,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단위는 빼고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그래서 영업이익 EBIT이 6,940인데 이게 왜 그럴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 또는 이자 및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EBIT을 갖다 구할 때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주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빼서 EBIT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 EBIT을 구할 때는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게 된 거죠. 감가상각비 빼주는 형태로 정말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게 돼버립니다. 근데 일단 EBIT을 구해볼까요? 그럼 29쪽에 있는 매출액이 15,090이고요. 매출원가가 7,500,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650이었어요. 그래서 15,090 매출액에서 7,500 매출원가와 650 감가상각비를 빼주면은 6,940이라고 하는 이자 및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또는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29쪽에 포괄손익 계산서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940이라고 하는 EBIT을 갖다가 구할 수 있는 거죠. 영업이익 또는 이자 및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갖다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감가상각비를 더해줘야죠. 왜냐하면 좀 전에 EBIT 구할 때 감가상각비를 빼줬는데 그러면 영업현금 흐름에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비 빼주는 게 포함이 되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 없애주려면은 감가상각비를 다시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더해준 거, 요게 이제 EBIT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자 및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EBIT에다가 감가상각비 더해준 거 EBIT하고 거기서 이제 법인세 비용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자 및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EBIT은 6,940, 10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29쪽에 포괄손익 계산서 보시면 650이었습니다. 650, 100만 원. 그리고 법인세 비용은 얼마냐면은 2,120, 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EBIT에다가 영업이익 또는 이자 및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EBIT에다가 감가상각비 더해주고 법인세 비용을 빼주면은 5,471이라고 하는 영업현금 흐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 구할 때 기억하셔야 될 거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포괄손익 계산서 가지고 계산을 할 때. 그래서 먼저 EBIT을 구한다. 즉 이자 및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또는 영업이익이라고 불리는 EBIT을 구한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더해주고 법인세 비용을 빼주는 이 방식이 있고요. 또는 EBIT다라고 하는 거, 즉 이자 및 법인세 비용 및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 EBIT다를 구하고 거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주는 방법, 이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흔히 잘 쓰는 건 아니지만 거꾸로 당기순이익에다가 이자 비용 더해주고 그리고 감가상각비 더해준 거 이렇게 이제 해서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업현금 흐름 5,472라고 하는 5,470, 100만 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영업현금 흐름은 순전하게 영업으로부터만 창출된 현금 유입이 일상적인 현금 유출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지 그 여부를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이 양수이면, 그러니까 양의 값으로 나오면은 그때는 뭐 영업과 관련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영업현금 흐름이 음수로 나온다, 즉 0보다 적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기업의 현금 흐름이 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순자본 지출이 이제 그 자산의 현금 흐름, 기업의 자산의 현금 흐름에 이제 포함이 되죠. 그래서 순자본 지출이라고 하는 두 번째 항목을 계산해 내야 되는데요. 자, 자산의 현금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영업 현금 흐름 중에서 얼마가 회사에 재투자될까,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또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유동자산에 투자하는 것, 그리고 유동자산에 투자하는 것, 이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비유동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이제 순자본 지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유동자산에 투자하는 것, 이것은 이제 순운전자본의 변동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자본 지출, Net Capital Spending, 앞서 따가지고 NCS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자본 지출, 그래서 Capital Expenditure 앞자 따가지고 그냥 보통 CapEx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NCS 순자본 지출 또는 CapEx 자본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동자산의 매입에 든 비용에서 비유동자산의 매각으로부터 얻은 현금을 차감한 금액, 이게 이제 순자본 지출이다. 즉 다시 말해서 비유동자산을 1년 동안
얼마만큼 순매입했을까, 즉 순투자했을까, 그 크기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28쪽하고 29쪽에 보면은 주식회사 동의의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2015년에 기말 비유동자산은 16,440 원이고요. 그 다음에 2016년 1년 동안에 감가상각된 걸 갖다가 손익계산서에서 찾아보시면은 650 원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기말의 비유동자산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2016년에는 650 원만큼 감가상각이 되니까 16,440에서 650 빼준 것만큼 이게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2016년에 새로운 비유동자산을 구입하지 않았다, 매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2016년 기말의 순비유동자산은 2015년 비유동자산 16,440에서 2016년 1년 동안 감가상각된 650을 빼준 15,790만 원, 15,790, 10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재무상태표 2016년 비유동자산을 보면은 17,090, 100만 원이거든요. 이 소리는 뭐냐면은 2016년 1년 동안에 비유동자산 매입에 17,090, 2016년 기말 비유동자산에서 2016년 기말 순비유동자산, 그러니까 비유동자산에서 감가상각비 빼준 15,790, 이 차이가 바로 1년 동안, 2016년 1년 동안 비유동자산을 순수하게 매입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2016년에 순자본지출, NCS 또는 자본지출 CAPE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자본지출 구하실 때는 기말 비유동자산, 이거 2016년 순자본지출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2016년 1년 동안에. 그래서 2016년 1년 동안의 순자본지출은 2016년 기말 비유동자산에서 2016년 기초 비유동자산, 이게 뭐가 되냐면은 2016년 기초나 2016년 1월 1일이나 2015년 12월 30일이나 사실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2016년 앞년도, 전년도 2015년 기말 비유동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빼주고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표현하려면은 2016년 기말 비유동자산에서 뭘 빼주는 거냐면은 2016년 기초 비유동자산 또는 2015년 기말 비유동자산에서 감가상각비를 빼준 거, 그거를 갖다가 한꺼번에 빼준 게 순자본지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그냥 수학으로 하면 그냥 2016년 기말 비유동자산에서 빼주는데 빼기 2015년 기말 비유동자산 빼기 감가상각비. 그냥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냥 기말 비유동자산 빼기 괄호 열고 기초 비유동자산 빼기 감가상각비 괄호 닫고, 이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설명드릴 때 그랬잖아요. 2015년에 기말 비유동자산은 16,440이고 2016년 1년 동안 비유동자산이 감가상각이 되는데 얼마만큼 감가상각이 되냐면은 650, 100만 원만큼 감가상각이 돼요. 그래서 그 둘의 차이 16,440에서 650 빼준 거, 그게 이제 15,790이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 2016년에 비유동자산 매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2016년 기말에 요만큼 있어야 된다. 15,790만큼 있어야 된다. 근데 살펴봤더니 2016년 기말에 비유동자산이 17,090, 100만 원이더라. 그러니까 2016년 1년 동안, 그해 1년 동안 비유동자산 매입에 얼마나 지출했을까? 1,300, 100만 원만큼 지출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자본지출, 캐펙스, 자본지출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기말 비유동자산 빼기 괄호 열고 기초 비유동자산 빼기 감가상각비 괄호 닫고, 이 괄호를 갖다 풀어주면 순자본지출은 기말 비유동자산에서 기말 비유동자산 빼기 기초 비유동자산 더하기 감가상각비, 이렇게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기초 비유동자산은 그 전년도, 지금 우리 2016년 거 구하니까 2015년 기말의 비유동자산으로 구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해보면은
그 28쪽하고 29쪽에 있는 주식회사 동의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가지고 구해보면은 기말 비유동자산은 17,090이고 기초 비유동자산, 즉 2015년 비유동자산은 16,440이고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650이다. 그래서 기말 비유동자산 17,090에서 기초 비유동자산 16,440 빼주고 감가상각비 650을 더해주면 순자본지출 2016년 1년 동안의 순자본지출은 1,300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순자본지출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자, 비유동자산을 매입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매각하거나 또는 뭐 더 많이 감가상각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순자본지출은 즉 NCS 캐펙스는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자본지출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동자산 매입이 비유동자산 매각 또는 감가상각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순자본지출이 0보다 적다, 음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동자산 매입보다는 매각 또는 감가상각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자산의 현금 흐름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순운전 자본의 변동입니다. 그래서 순운전 자본이라고 하는 거,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준 게 순운전 자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얼마만큼 변동을 하는지, 변화를 하는지, 순증가를 하는지 그걸 나타내주는 게 순운전 자본의 변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2015년에 정말 2015년 그러니까 첫 번째 구하는 방식은 요 밑에 나와 있는데요. 기말 순운전자본에서 기초 순운전자본을 빼준다. 그러니까 순운전자본이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에 순운전자본, 그러니까 2016년에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 빼준 순운전자본 구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 순운전자본은 2015년 말 가지고 하시면 되죠. 2015년 재무상태표 가지고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2015년에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 빼준 거, 그게 기초 순운전자본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말 순운전자본에서 기초 순운전자본 빼가지고 순운전자본의 변동을 구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는 유동자산이 그 1년 동안 얼마나 변화했을까, 즉 2016년 유동자산에서 2015년 유동자산 빼주고 그리고 유동부채의 변동, 2016년 유동부채에서 2015년 유동부채 빼준 거, 그 둘의 차이로다가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명드린 게 여기 있는 요 설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2015년 기말 유동자산은 11,120백만 원이고요. 2016년은 14,030백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2016년 1년 동안 유동자산에 대한 투자는 2,910백만 원이다. 즉 14,030에서 11,120 빼준 거. 이게 이제 1년 동안의 유동자산의 변화이다. 유동자산의 변동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유동부채의 변동은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동부채 얼마냐면 2016년에는 유동부채가 3,890이고요. 2015년에는 4,280입니다. 그래서 3,890, 2016년 유동부채에서 4,280, 2015년 유동부채 빼준 거, 그러면 마이너스 390이 되겠죠. 그래서 390 100만 원이 감소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90, 이게 유동부채의 변동이에요. 유동자산의 변동 2,910에서 유동부채의 변동 마이너스 390을 빼주면은 그게 바로 요 정말 순운전자본의 변동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는 그냥 귀찮으니까 2016년 하나 가지고 순운전자본 구하고 2015년 하나 가지고 또 순운전자본 구하고 그래서 그 둘의 차이로다가 순운전자본의 변동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운전자본 구해보시면요. 2016년은 유동자산이 14,030이고요. 그리고 유동부채가 3,892였어요. 그래서 그 둘의 차이 10,140, 100만 원. 이게 2016년의 순운전자본이고요. 2015년 같으면은 유동자산이 11,120, 100만 원이고 그리고
유동부채는 4,280이에요. 이게 2015년 유동자산, 유동부채예요. 그래서 2015년 유동자산 11,120에서 2015년 유동부채 4,280을 빼준 거, 즉 2015년 순운전 자본은 6,840만 원이다. 2016년이 10,140만 원, 2015년은 6,840만 원이니까 그 차이가 바로 뭐느냐? 1년 동안, 즉 2016년 1년 동안 순운전 자본의 변동이다. 얼마냐면은 3,3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순운전 자본의 변동 구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어떤 방식 가지고 하든 똑같죠. 그래서 기말 순운전 자본에서 기초 순운전 자본 빼줘도 되고요. 유동자산의 변동에서 유동부채의 변동을 빼도 똑같이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순운전 자본의 변동을 구한 게 3,300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요. 영업현금 흐름 구할 때 그때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그래서 영업현금 죄송합니다. 영업현금 흐름이 아니라 기업의 자산의 현금 흐름이죠. 그래서 기업의 자산의 현금 흐름은 영업현금 흐름에서 비유동자산과 순운전 자본에 투자한 금액을 차감해서 구한다. 그래서 비유동자산에 대한 투자, 그게 이제 순자본 지출이 되고 순운전 자본의 투자 또는 그 유동자산에 대한 투자, 이게 이제 순운전 자본의 변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의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에서 순자본 지출 그리고 순운전 자본의 변동을 좀 함께 빼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시 한번 자산의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 빼기 순자본 지출 빼기 순운전 자본의 변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업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창출해낸 현금 흐름의 크기이죠. 즉 다시 말해서 기업으로 뭐 실제 들어온 것 그걸 가지고 이제 찾아본 거예요. 근데 순자본 지출은 뭐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유동자산에 대한 투자거든요. 투자니까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면 그 기업의 입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되죠. 현금이 빠져나가는 거, 기업으로부터 현금이 유출되는 걸 갖다가 순수하게 따져본 거예요. 그래서 좀 빠져나간 거니까 이건 빼줘야 되겠죠. 그리고 순운전 자본의 변동도 마찬가지죠. 유동자산에 대한 투자니까 유동자산 투자에 얼마만큼 현금이 빠져나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의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에서 순자본 지출 빼주고 순운전 자본의 변동을 빼서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만큼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자유롭게 뭐 사용 가능하다. 활용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유현금 흐름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현금 흐름에서 순자본 지출, 순운전 자본의 변동을 빼준 거니까 그만큼 남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잉여현금 흐름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2016년 주식회사 동의에 정말 자산의 현금 흐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느냐? 영업현금 흐름에서 순자본 지출 빼주고 순운전 자본의 변동 빼주면 되는데 영업현금 흐름 아까 구했습니다. 5,470만 원이고요. 순자본 지출 1,300만 원이고 순운전 자본의 변동 3,300만 원이다. 그래서 5,470에서 1,300 빼주고 3,300 빼주면은 870만 원이다라고 하는 이것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8억 7천만 원이 되겠죠. 이게 주식회사 동의의 2016년 자산의 현금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성장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산의 현금 흐름이 0보다 큰 게 일반적이겠죠. 그렇긴 하지만은 성장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자산의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산의 현금 흐름이 음수다, 0보다 적다,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회사가 당해년도에 채권자와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오히려 더 많은 자금을 빌리거나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자산의 현금 흐름이다라고 하는 거 아까 현금 흐름은 한 등씩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 자산의 현금 흐름, 기업의 자산의 현금 흐름은 결국은 채권자의 현금 흐름 그리고 주주의 현금 흐름을 합친 것하고 같다. 이게 이제 현금 흐름은 한 등씩이었잖아요. 근데 자산의 현금 흐름이 0보다 적다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와 주주의 현금 흐름 합친 게 0보다 적다라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채권자와 주주로부터 주주의 입장에서는
흘러나간 게 더 많다라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럼 그 소리는 뭔 소리가 되겠어요? 채권자로부터 흘러나가고 흘러나간 게 흘러 들어온 것보다 더 많다. 그다음에 주주도 흘러나간 게 흘러 들어온 것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입장에서 그만큼 채권자에게 더 많이 빌렸다 또는 주주에게 더 많이 자금 조달했다. 주주에게 자금 조달하는 게 이제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자금 조달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또는 이제 자산의 현금 흐름이 음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자산의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에서 순자본 지출 빼주고 순운전자본의 변동을 빼준 놈인데 이게 0보다 작아요. 결국 뭔 소리가 되냐면은 영업 현금 흐름이 순자본 지출과 순운전자본의 변동 합친 것보다 더 적다라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식에서 보면은 이게 0보다 작아요. 0보다 적으면 여기 부등호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게 0보다 적다라고 하는 소리는 이 좌변에 있는 순자본 지출, 순운전자본의 변동을 이쪽 부등호 여기 부등호가 있어요. 부등호 오른쪽으로 옮기면은 영업현금 흐름이 순자본 지출과 순운전자본의 변동 합친 것보다 더 적다. 그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영업현금 흐름보다 더 많이 비유동자산과 유동자산에 투자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즉 영업현금 흐름보다 더 많이 순투자가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다음에 기업 같으면은 당연히 영업현금 흐름이 순자본 지출과 순운전자본의 변동의 합보다 더 큰 게 일반적이겠죠. 그렇긴 하지만 막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자금을 어디선가 조달해가 투자를 계속 해야 되겠죠.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미래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갖다 키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영업현금 흐름보다 오히려 순자본 지출과 순운전자본의 변동의 합, 즉 순투자가 더 클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현금 흐름이 양수, 정수, 정말 0보다 큰 수를 갖는 게 일반적이고 그게 바람직하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자산의 현금 흐름이 음수가 될 수도 있다. 0보다 적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걸 갖다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